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직접평가, 이 중에서도 ABC 자료 수집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행동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간접평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는 이제 QABF를 주로 활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접평가만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직접평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ABC 자료 수집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한 가설, 감으로 할 수 있는 가설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파악을 한 기능평가와 기능분석을 통해서 나온 이러한 부분들,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 가설을 수립했을 때 이 가설은 조금 더 행동을 중재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직접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간접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직접평가는 뭐냐? 제가 늘 말하지만은, ABA도 그렇고, 저희 나라의 웬만한 학문적인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용어에 답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번역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번역본의 그 용어가 거의 그 내용을 많이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관찰한 자료를 통해 간접평가의 결과를 검증하거나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간접평가는 실제로 이걸 관찰한 건 아니에요. 관찰한 내용이 바탕이 되긴 하지만은, 부모나 안 그러면은 다른 관련된 분들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그 행동이 이럴 것이다, 이럴 거야 라고 하고 체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산출해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이 행동의 기능은 무엇일까, 강아지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간접평가하면은 뭘 좋아하는지 주변의 사람한테 물어보고 바로 작성하는 레이즈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행동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부분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해서 몇 번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측정을 실제로 해본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직접 평가라는 거고, 그러면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그만큼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간접평가에 대해서 설문지나 기본적인 간접평가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했어요.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재 충실도를 높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 명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평가도 여러 명이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측정 편향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관찰자 오류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간접평가에 대한 우리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직접 평가했을 때는 간접평가보다는 보다 높은 신뢰도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직접 평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BC라고 해서 저희가 행동을 할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ABC 행동 관찰이 무엇이냐면은, 행동에 대한 선행 사건과 후속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행동의 기능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상황 사건과 학생의 반응을 통해 행동의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이후 중재 전략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거든요. 이 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는 것은 제가 말했죠. 이 기능에 따라서 행동 중재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썼던 방법들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파악을 해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ABC 자료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ABC를 말할 때 작게 이야기하면은 선행사건, 행동, 결과입니다. 어떠한 행동은 어떠한 선행사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었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교육을 할 때는 약간은 ABC 같은 게 DTT에서 좋은,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행동 중재를 할 때는 도전적 행동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도전적 행동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자,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는 직전의 사건입니다.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바로 직전의 사건을 선행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도전적 행동을 하니까 이 자주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이에요. 보니까 이제 어떠한 중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적 행동을 계속 지속시키는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안 그러면 감소시킨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도전적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말하는 대체행동 중재를 들어갈 거고요. 이러한 것이 파악이 되면 어떠한 대안행동, 대체행동을 쓸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선행사건에서는 선행사건 중재가 들어가겠죠. 사전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예방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사건 중재가 될 수 있어요. 지속시키는 요인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일으키는 원인을 변경을 한다든지 우리가 상황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ABC 큰 개념으로 보면은 배경사건하고 선행사건 전체를 ABC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선행사건은 아니지만은, 자, 행동이 일어나기 이전, 자, 선행사건은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는 거고요. 배경사건이라는 것은 만약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을 요구하는 것은 선행사건이다. 그럼 그날 날씨가 어땠다. 그러면 아침에 잠을 못 자고 왔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전에 배경이 될 수 있는 사건 있잖아요. 상황사건, 수학시간이라는 거. 수학시간이라고 다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학시간에 어떠한 것을 했을 때 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사건은 조금 더 큰 개념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행동을 일으키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 자, PBS에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는 선행사건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만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은 이 배경사건, 환경의 변화만 가지고도 이 선행사건의 효과나 행동, 후속 결과에 어떠한 다른 영향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행동이 있으면은 선행사건이 있고 후속 결과가 나타나고 이 배경사건까지 연관을 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해 나가는 것이 ABC 자료 수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러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ABC 자료 수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지금도 강조하지만은 간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ABC 서술 기록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삼포도도 하고 많이 했지만은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걸 가장 간편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이 부분은 저는 작성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마 오랫동안 이제 이 발달장애인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뭐 학생, 아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인 이런 환경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더 좋다라는 건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굳이 그게 안 된다면은 서술 기록지가 아니라 바로 ABC 자료 수집으로 바로 넘어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상황이나 발생 시간, 선행 사건, 행동, 후속 결과, 그리고 학생, 그 교육생의 반응까지 보려면은 이러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서 코드를 잡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코드가 바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작성해 보셔도 돼요. 각 상황에 따라서 한 일주일 정도 정도 관찰해 보면 괜찮겠죠. 자, 그러면 하루 동안 발표한 것이 5개 정도가 있어도 되고요. 뭐 일주일에 한 곳에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횟수가 적을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상황 복도에서 뭐 이동 중에 교사가 다른 학생을 지도하고 있었다. 보니까 소리 지르고 바닥에 눕기를 했어. 그리고 경고하고 바르게 걸어서 이동할 것을 지시했는데 계속 행동을 지속하다가 이후에는 웃기도 하더라 라는 부분을 일단은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ABC에 따라서 우리가 적어보는 거고요. 제가 코드를 바로 시키자고 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이에요. 자, ABC 행동 관찰 기록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앞에 부분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하나의 다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나올 건데,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자,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학교나
뭐 대충 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도 기본 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굳이 저렇게 안 하더라도 빠르게 할 수 있으면은, 왜? 중재는, 기능평가는 확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빠르게 해서 중재를 빠르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중재도 들어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간편하게, 안 그러면 오랫동안 확실하게 관찰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 체계적으로 더 들어가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선행사건 뭐 이런 사항들 다 적을 수 있거든요. 그냥 학교 생활에서 한번 보자.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럴 때 있었지, 뭐 이런 행동, 이 행동, 이 행동 우리가 정했지.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에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뭐 이렇게도 해봤고 해서 이러한 것도 일단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하나 한글 파일이나 뭐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적어 놓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프린트를 여러 개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장, 뭐 보통 한 장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한 장 정도 나온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5장 정도 해서 일주일 정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계속 서술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시간도 정확하면 좋거든요. 정확하면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략적인 비슷한 시간으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개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스탑워치 가지고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거는 또 이후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뭐 설정하는 걸 또 강조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는 것 선생님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보조가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후에 안 될 때는 어떠한 영상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영상을 가지고 기록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시간대에 다 측정하기 체크가 힘들다, 수업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은 1시간 끝났을 때 이 행동이 이렇게 있었어, 이랬었지,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저장하셔도 되고 종이로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이후에 빈도하고 제가 측정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 그 부분에서도 이걸로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로 그 행동을 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최대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가지고도 그걸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 전략을 잘 짜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데이터는 참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이런 측정이 중재를 잡아먹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1시간 끝나니까 이때쯤인 것 같아, 이 정도 했어 라고 하셔도 크게 무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면 좋은 거는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다음에 중재를 하고 우리가 목표를 잡잖아요. 어느 정도로 할 거다, 횟수를 어느 정도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그 목표를 잡을 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하는 걸 우선 배워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도 항상 포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수집을 하면은, 자, 일주일 동안 한다든지 하면은, 자, 행동이 아까는 3가지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이런 코드에 따라서 횟수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 간접평가에서도 나왔지만은, 직접평가를 이렇게 하니까 더 수치적으로 나오고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교육생 반응을 통해서 그 기존의 중재, 안 그러면 이후에 중재 계획 짠 부분 있잖아요. 그게 또 효과 있는지 없는지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피드백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이 내용을 한번, 자, 작성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런 용지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식을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상황적인 거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선행사건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작을 수도 있어요. 예, 몇 가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대상에 따라 다 다르겠죠. 자, 그리고 후속 결과도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 교육생 반응도 보통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 저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걸 조금은 간편하게 뭐 후속 결과도 ABC, 뭐 ABC 정도의 뭐 뭉텅그리게 해놔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하면은 더 좋다라는 건 계속 강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행동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자의 행동을 하고 그 종이를, 소리 지르고 종이를 찢었다라는 부분이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였어. 이동 중에 강사가 다른 교육생에게 그랬네. 다른 아이 가르치고 있을 때였지. 그런데 이 행동이 나타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보니까 복도였구나. 복도에 내가 가다가 다른 애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른 데 관심을 줬구나.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 평소에 들고 다니는 종이를 찢어버리더라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고를 하고 딱 그러지 마 라고 했고, 바로 해. 다시 바로 하고, 자, 책 바로 들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자, 지속하고 웃어버렸다는 겁니다. 대략 그 시간이 보니까 8시 한 30분 전후였던 것 같고, 오랫동안 오랬던 것 같아. 20분 정도 오랬는 것 같네. 라고 이렇게 체크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거 일주일 걸 모아서 해도 돼요. 2주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나타나는 행동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점점 파악을 해서 해 나가가지고 날짜를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수집 같은 경우에도 자, 앞에 우리가 선행 사건으로 했던 부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후속 결과도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했는지 체크가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그 숫자를 넣으면 돼요. 그럼 나오고, 뭐 이후에 저도 지금 엑셀로 간편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자료 수집과 관련된 부분도 한 번에 바로 결과가 도출 가능하도록 제가 지금 엑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완성되는 대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수집이 되면은 우리가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평가를 했을 때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자, 총 61번, 예, 61번의 큰 소리로 우는 도전적 행동이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53번 정도, 자, 53번 정도는 강사나 보조인력이 활동응 요구를 하는 선행 사건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은 활동 요구를 하는 사항이 87%, 뭐 관심을 보이는 경우에 3%, 교육실에 나가는 경우에 3%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자, 배열해 보면요. 그리고 후속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행동의 기능을 할 때 회피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은 관심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활동을 요구할 때 그 활동을 요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구나. 기능이 회피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상황 사건도 있고 자, 구체적으로 뭐 회피인 건 알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회피인지 또 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후속 결과는 자, 무시는 15번 해봤고 14번은 뭐 교육생이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우리가 경고, 무시, 다시 지시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효과가 거의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으로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재 방법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구나. 기존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평가도 해보고 점검도 해봐서 우리가 중재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간접평가하고 직접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의 가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가설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에서 아시잖아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이럴 것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럴 것이야 라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 했어요.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 걔 이럴 거야. 이럴 거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누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설 수립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간접평가와 직접평가, 기능평가라고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 기능 분석까지 이루어진 이런 평가를 통해 가지고 행동 가설을 수립하게 되면 동일한 가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평가를 통해서 여러 자료를 많이 수집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기능평가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행동의 원인은 이 기존에 그냥 감으로 했던 그런 행동 가설보다는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더 이제 뭐 효과적으로 우리 중재 전략을 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행동 중재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그 행동을 중재할 때는 2배, 3배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행동 중재 전략 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우리는 이런 가설 수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하는데 이게 그만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설적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행사건 중재, 뭐 후속결과 중재, 배경사건 뭐 이런 부분 환경적인 중재도 할 수 있고요. 뭐 김철수는 소리를 크게 지르는 행동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했었죠. 소리를 크게 지르는 행동은 주로 바리스타 시간에 활동을 요구할 때 나타나고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른 후에는 바리스타 시간에 활동 요구가 철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행동은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 날에 더욱 발생하는 것 같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늘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다는 거고 저희가 뭐 보통 행동 중재, 개별 중재 나갈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행동마다 이런 기능을 하고 내용들을 따로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2019년 4월에 실시한 간접적인
행동평가에 따르면 공격행동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자, 2019년 5월에 간접평가만 가지고 이거 다 파악하기 힘들어 가지고 직접적인 기능평가를 했는데 이 공격행동과 자해행동은 요구사항에서의 해피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가설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밑에 그 도전적 행동이 구체적으로 뭐였으며 어떠한 기능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직접평가가 완성이 되고 가설 수립을 완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동 분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직접평가와 그 중에서 ABC 자료 수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가설 수립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